정말 경험하지 못한 활황장, 저 정도 풀린 돈이 밀어올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지. 그렇게 대대상승이 된다고요? 그럴 수가 있죠. 와. 겹치면 상상 외의 폭발력이 발휘가 되는 거죠. 오늘은 이익은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대표님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대한민국이 제일 어려울 때 IMF 때 기업 평가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25년 금융 쪽에 일하고 있는 이희건 대표입니다. 아,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대표님 최근 코스피가요 2,300이 깨지기도 했는데요. 코스닥도 분위기가 좋지 않고 요즘 주식시장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너무 어렵죠. 네. 개인들이 너무 어려운데 사실 이렇게 어려울 때 또 기회가 생기는 법이고요. 네. 그래서 먼저 코스닥 얘기를 먼저 할게요. 네. 또 개인들이 워낙 코스닥을 좋아하니까 또 거기에 또 손실도 워낙 커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먼저 결과적으로 보면 코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사실 또 어려워할 수 있는데 약간 여유를 가지고 주봉 차트를 보면 또 희망이 보이거든요. 주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주봉 차트 보게 되면 지난 2022년 정말 어려웠거든요. 네. 그때 보면 한 3번 정도 크게 확 떨어지고 1월달 그리고 강한 반등이 나오고 또 한번 훅 떨어지고 6월달 반등 그리고 연말에 훅 떨어지고 반등. 네. 하락장에서도 이 하락폭이 한 마이너스 20%쯤 됐어요. 네. 그 정도 됐을 때 하락장에서도 반등이 나왔고요. 그런데 지금 9월 달부터 한 20% 하락을 했어요. 아, 주봉으로. 그래요? 벌써 예, 그렇게 많이 빠졌나요? 그렇게 많이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주봉이니까요. 바로 V자보다는 이번 주, 다음 주. 그러니까 9월 중순 정도까지는 주봉으로서 바닥을 잡는 주간으로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주가는 계속 하락하지는 않으니까요. 이렇게 하락하면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반등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치니까 지금은 낙폭 가대주, 혹 빠진 낙폭 가대주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하시고 그리고 20주 이평선 네. 2022년처럼 반등 나올 때까지 있으면 그래도 계좌가 많이 복구되실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간단하게 그러면 하나만 먼저 여쭤보면 뒤에서 좀 자세하게 여쭤보고 싶은데 막 2차 전지 같은 것도 낙폭과되면 사도 돼요? 2차 전지는 네. 또 개별주라고 보긴 조금 어렵고요. 네. 또 메인이고 그거는 일단 2차 전지 소재주 네. 그거는 시간이 조금 필요한데 결국은 또 반등이 나고 올라갈 건데 시간이 필요하고 그 얘기는 또 제가 해드릴게요. 네, 그럼 뒤에서 한번 또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코스피 시장 또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예, 코스피 시장이 사실은 또 코스피 시장 대형주들은 사실 오늘 사서 내일 파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사실 시황이 제일 중요해요. 시황이. 네. 사실 어떤 거 살까도 중요하지만 언제 살까가 중요하고요. 네. 가령 제가 사냥에 많이 비유하는데 네. 비바람 치고 폭우 쏟아질 때 사냥 가봐야 사냥 못합니다. 대신 맑은 날 사냥감들이 많을 때 네. 가면 웬만하면 잡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시황이 워낙 중요하니까 제가 시황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사실 10년물 국채 금리가 5% 넘어가고 맞아요. 그러면서 우리 시장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기성전 금리잖아요. 그래서 금리 기준으로 시황을 한번 볼게요. 네. 사실 제롬 파월 의장이 하이어 포롱거 하이어 그런 거. 예. 네. 고금리로 길게. 고금리를 긴데 네. 이게 얼마나 롱그가 될지 이게 사실 핵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롱그가 얼마나 될지 이 롱그 가는 동안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이게 핵심이니까 사실 이건 아무도 몰라요. 그런가요? 아무도 모르지만 또 우리는 과거의 역사들이 있으니까 과거에 어떻게 움직였느냐 보고 그때 과거하고 현재 비교하고 주가가 더 올라갈지 요 판단을 하면 또 이해하기가 쉬우니까요. 네. 그래서 과거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은 고금리로 길게 가면
안 좋다고 많이들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금리가 높으면 네. 아무래도 기업들이 부담이 생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금리를 계속 올려서 고금리가 압박이 돼 있었어요. 금리를 계속 올렸으니까. 네. 그런데 안 올리면 일정 부분 튀어 올라와요. 아, 그래요? 그금 안 올리더라도 누군가가 힘을 계속 주고 있다가 음. 힘을 빼버리면 어. 튀어 오르잖아요. 네. 그거 지난번 그런 현상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역사에 그게 있어요? 예, 있어요. 네. 그러면 먼저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 한번 볼게요. 네. 10년물 국채 금리가 5%도 넘어갔다가 요건 10월 28일인데 4.845%. 근데 오. 일단 금리만 먼저 보고 설명을 비슷하네요, 드리면 지금이랑. 예. 일단 금리만 먼저 보면 간단하게 이렇게 볼게요. 지금 2년물 국채 금리는 그대로 있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확 상승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2년물은 정책 금리예요. 네. 연준이 금리 올리고 내리는데 영향을 받는데 그대로 있었어요. 이건 내년에 금리를 인하 안 된다는 걸 내포하고 있어요. 아, 내년에 금리 인하고 위험하다면 2년물이 하락을 했을 거니까요. 그렇겠네요. 그런데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정말 롱거 인하 없이 그대로 갈 수 있고요. 네. 10년물 국채 금리는 경기 상황, 그러니까 경제 상황을 반영을 하잖아요. 네. 근데 확 강하게 올라왔어요. 이건 채권 시장에서 내년에 미국 경기가 좋아질 수 있다는 걸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걸 반영을 하고 있다고 가지고 과거의 상황을 한번 볼게요. 지금 쭉 가다 보면 지난 10년물 국채 금리가 5% 넘어갔을 때 요때가 2006년, 2007년입니다. 그래서 요때 금리 상황하고 현재 금리 상황이 어떤 비슷한 점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게 되면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금리를 확 올렸어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지금도 금리를 확 올렸지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 위기고 이러니까 좀 더 올리고 물가가 워낙 높으니까 네. 저 때는 물가가 한 3%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도 저렇게 올렸고 이번에도 확 올렸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면 5.25%를 2006년 6월부터 2007년 9월까지 1년 3개월 유지를 했어요. 되게 오랫동안 유지했네요. 예. 그러니까 정말 연준에서 말하는 하이어 포 롱거. 우리가 생각하면 경제 지표가 저 정도 나오면 최소한 저 정도는 길게 갈 수 있다. 그러네요. 그걸 또 염두를 해두고 가야 되고요. 그렇구나. 또 뭐 JP모건 다이몬 회장님 같은 경우는 10년물 국채 6% 넘어가는 것도 염두해야 된다. 와. 그분은 2008년 금융위기도 이겨낸 분이니까요. 그러네요. 맞네요. 그분이 3.5%일 때 6% 간다 했을 때 아무도 안 믿었는데 이번에 또 인터뷰에서 정말 그렇게 갈 필요 가지고 있냐 하니까 그때도 안 믿었는데 지금은 믿을 거냐고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진짜요? 예. 와, 그렇구나. 그러니까 일단 고금리가 오래 갈 수 있다 이걸 염두를 해주고요. 그러면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그게 사실은 핵심이 되잖아요. 그러면 먼저 고금리로 2006년 6월부터 2007년 9월 1년 3개월 동안 금리가 동결됐을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또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한데요. 딱 보면 희망을 볼 수 있는데 보면 네. 일단 2006년 6월부터 2007년까지 다우 지수입니다. 네. 다우 지수가 확 상승을 했어요. 와, 그렇구나. 예, 확 상승을 하고 그리고 뒤에는 한번 무너졌잖아요. 무너진 얘기는 또 제가 해드릴 건데 일단 다우 지수가 금리 인상을 하는 동안 2004년, 2005년, 2006년 초반까지 밑에 보면 경제 성장률입니다. 3.9%, 3.2%, 3.4%. 네. 3% 활황인데도 주가가 금리 인상이 눌려 있었던 거예요. 네. 금리 인상이 눌려 있다가 인상이 끝나니까 주가가 확 튀어오른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지금도 유사하지요. 그러네요. 지금도 경제가 예. 좋잖아요. 금리를 막 올리고 있다가 눌려 있는데 버티지를 못하고 밀려까지 늘어간 상황이잖아요. 지금은. 네. 근데 경기가 좋아지고 동결만 되더라도 확 튈 수 있는 거죠. 저 때보다 더 튈 수가 있죠. 이때 또 중요한 건 우리 코스피잖아요. 네. 코스피 상황을 잠깐 보고 돌아오면 코스피가
딱 표시했는 게 2006년 6월부터 2007년 금리 인상하는 그 기간 동안 50% 상승했어요. 와, 어마어마하게 오르네요. 네, 그러니까. 와. 그래서 미국 경제만 좀 받치면 내년부터 이런 장이 올 수가 있는 거죠. 내년에 금리가 동결되고 롱으로 가더라도. 네. 그래서 다시 앞쪽으로 되돌아가 보면 다우지수가 2007년부터 급락이 왔잖아요. 네. 이때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사실 지금 보면 2004년부터 미국 경제가 계속 3% 성장이잖아요. 막 좋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활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채권을 파생 상품을 만들었는 거예요. 레버리지에 레버리지를 더하고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레버리지 20배를 막 넘어갔어요. 와. 말이 20배지. 네. 그러다가 고금리를 못 버티고 부동산이 꺾여요. 부동산은 일찍 꺾여요. 네. 2006년부터 꺾여요. 그러다가 연준에서 이거 위험을 감지를 한 거예요. 부동산을. 그래서 2007년 금리 인하를 했어요. 아, 네. 네, 이거 대형 투자사나 대형 은행 문제 있다 이거 터지면 또 그때 당시는 이게 얼마나 많이 퍼진지도 몰랐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스트레스 테스트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이게 너무 커서 금융 위기로 왔어요. 그래서 지금 급락이 나왔는데 이때 트라우마가 워낙 크게 있어요. 지금 금융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높였으니까 위기가 터지면 무너질 수 있으니까 빨리 금리 인하하겠다고 다들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가 안 오면 롱그가 계속 가잖아요. 그렇죠. 높은 금리가. 그런데 이때는 말 그대로 파생 상품으로 대형은행 리먼 브라더스라든가 막 무너졌지만 지금은 미국 대형은행 어디에도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그렇군요. 돈을 더 벌고 있어요. 그때 그 준비를 했는 거군요. 예, 그렇죠. 그래서 스트레스 테스트 계속 해가고 정부에서도 계속 살피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또 저금리일 때 워낙 돈을 쌓아놨어요. 그 돈을 지금 계속 불려주니까 마진이 계속 남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은행들은 튼튼하고 지방은행은 약간 예외예요. 그런 애들은 있지만 그런 애들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니까요. 그렇구나. 예. 네. 그래서 결국은 대형은행은 튼튼하다. 그래서 위기가 확 무너지지는 않는다. 일단 요까지는 봐야 돼요. 네. 확 무너지지는 않는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게 경제인데 경제만 밝히면 시장이 확 올라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경제는 지금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지만 내년에 어렵다고 예상을 해요. 그렇지만 실제로 나오는 경제는 어디에도 뭐 어려운 게 없어요. 고용 서프라이즈. 그다음 소비 너무너무 좋아요. 미국 소비.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에다가 이번 상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 속보치가 4.9%예요. 와, 어마어마하네. 더 좋네요. 이런 시대에 사는데 중국이 3분기 4.9%예요. 네. 중국 성장률, 미국 성장률이 같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이 정도로 좋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을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경제가 좋아지고 예상 밖으로 고용도 좋고 소비도 늘어나고 또 GDP도 이렇게 잘 나오는 것은 제가 봤을 땐 딱 하나예요. 우리가 간과하는 거. 그건 돈을 너무너무 많이 풀었다는 거예요. 그때랑 차이가 그거군요. 예, 그렇죠. 유동성이요? 유동성이요. 네. 그 유동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저때 2004년도, 2007년도 이때는 유동성이 없었던 거군요. 예, 그렇죠. 네. 이렇게 단순히 보면 네. 지금 보는 게 연준 자산입니다. 저 밑에 평평하게 이렇게 까만색 발 앞에 움직일 때가 2006년, 2007년도예요. 진짜 엄청 작았네요. 네. 네. 1조 달러가 안 돼요. 네. 그러면서 2008년 금융위기에서 한번 돈을 풀었어요. 벤 버닝킹, 뭐 헬리콥터 벤, 헬리콥터 머니. 달러를 뿌린다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도 저 정도 올라갔어요, 자산이. 야, 그렇구나. 그런데 코로나 위기 겪으면서 지금은 거둬들였지만 8조 달러예요. 와. 그때보다 달러가 7배 더 풀린 거예요. 걷어들였는데도. 거둬들였는데도. 와. 저기 보면 거둬들일 때도 살짝 올라가는 부분 있잖아요. 네. 그것도
저기 은행이 파산이 되니까 실리콘밸리가 네. 불안해서 올린 거예요. SBB 그거. 예, 네. 불안해서 막아주겠다고 보여준 거예요. 음. 그러다가 또 계속 거두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 돈이 너무 많이 풀렸어요, 역사상.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제어권을 벗어난 걸로 보여요. 어. 이게 제어권을 벗어났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사실 경기가 좋으면 물가가 올라가고 경기가 나쁘면 물가가 떨어지는데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이거는 이 유동성으로밖에 얘기를 못해요. 경기가 안 좋은데도 제어를 벗어나서 물가가 튀었다. 지구산에 돈이 저렇게 많이 풀렸으니까. 네. 이게 미국만 푼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두고 영향을 미치고 기존 경제학적으로 뭐 계산되는 거를 벗어나는 거죠. 아, 그 기존 경제학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게 일례로 2002년 12월 FMC에서 연준이 원래 0.5%밖에 성장을 못한다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연초에 정말 원래 위기가 온다 이런 것들이 막 쏟아졌잖아요. 근데 3분기 4.5% 성장이에요. 그 완전 이건 틀려도 너무 많이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예상 밖으로 이 유동성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구나. 지금 또 신규 주택 판매가 금리가 그렇게 높은데 십몇 개월 만에 또 최고니까. 야, 그러니까 그 집을 산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요.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인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유동성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위기가 없고 지금 어렵다 계속 이게 지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돈들은 숨어요. 돈이 숨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안전자산이나 채권이나 아니면 연준에 다시 몇 개 넣거나 이래 되는데 경기가 좋아지면 얘네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요. 아, 이제 그럼 나오겠네요? 경기가 이제 좋아진다고 많이들 공감이 형성이 됩니다. 아, 그럼 조금 걸리겠네요. 걸리지만 네. 내년에 경기가 좋아지면 이게 세상 밖으로 나오고 네. 얘가 거품을 만들고 금융을 밀어 올리기 시작을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금융의 하이라이트를 맞이하는 거죠. 그리고 거품이 터지면 위기가 오고요. 그게 이제 보통 10년 주기로 보면 뭐 1998년 IMF 아시아 경제 위기, 그다음 2008년 서브프라임 그 전체 금융 위기가 왔고, 그다음 뜻하지 않게 2020년 코로나 위기가 왔고, 네. 그러면 대충 한 2008년 저게 거품이 만들고 힘면 그 정도 위기가 올 수 있는데 그건 거품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미국 경제가 좋으면 정말 경험하지 못한 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활황장 유동성 장세를 느끼는 거죠. 유동성 장세를 해봐야 경험을 못 해봤잖아요. 저 정도 풀린 돈이 밀어 올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지. 2028년 정도까지요? 그럴 수가 있죠. 10년 주기로 본다면. 그렇게 대대상승이 된다고요? 그럴 수가 있죠. 와, 그렇구나. 그래서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컨트레스 보면 네. 제가 보는 시각은 내년부터 미국이 금리 동결만 해주더라도 거기에 플러스가 미국 경제가 좋은 거 겹치면 상상 외의 폭발력이 발휘가 되는 거죠. 와,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다들 너무 어려우실 겁니다. 지금 어렵죠. 예, 어렵지만 사실 요 까딱고비 요 고비만 넘었으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뭐 나스닥이나 저기 S&P나 예.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다 뭐 이렇게 조정을 받았잖아요. 예. 그럼 요거 뭐 20% 빠졌다 해도 앞으로 대세 상승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와, 그렇구나. 그럼 그래서- 버텨야겠네요, 진짜. 여러분들이 조금만 버티시면 와. 사실 저 유동성이라는 게 결국은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벌써 첫 번째 얘기한 게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네. 그게 이제 조금만 경기가 안정되면 금융시장에서도 영향을 직접적으로 줄 걸로 봅니다. 저는. 와, 그렇군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막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이런 전쟁도 막 벌어지고요. 중동 리스크도 막 퍼지고. 그렇죠. 또 아직 우크라이나 전쟁도 안 끝났고. 네. 그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경기 침체는 언젠가는 무조건 온다. 또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걸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이스라엘 중동 얘기를 먼저 하면 지금 전쟁이 팍 벌어졌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우크라이나 전쟁도 났고 이런 전쟁은 보통 지정학 리스크라고 하는데 이제 지정학 리스크가 나왔을 때 크게 한 두 가지 사례를 보면 2003년 미국이 이라크 침공을 했어요. 2003년. 그때 이라크 침공한다 한 데가 그 전에 하락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제 기억에는 2003년 3월인가 침공을 탁 했어요.
그때부터 2000년 대세 상승이 시작이 돼요. 그래요? 아이러니하게. 그렇구나. 근데 그때는 어떻게 됐냐 하면 어느 누구도 이라크하고 미국하고 교전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네. 미국이 계속 공습을 하고 그냥 무혈입성을 할 정도 힘의 균형이 미국 쪽에 확 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났을 때 발생이 됐을 때 주가는 한번 확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반등 나왔죠. 반등이 나오고 시작을 하다가 흘러내린 이유가 교전이 되리라고 누구도 예상을 못했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학 리스크는 얼마나 힘의 균형이 되느냐. 팽팽하면 길어져요. 근데 힘의 균형이 확 기울어지면 의외로 호재로도 바뀔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을 보면 팔레스타인 자체만으로 교전을 한다 생각은 못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빨리 끝날 거라고 보는데 걱정을 하는 건 사실 중동 국가의 참여잖아요. 뭐 특히 이란이 참여를 한다든가 그렇죠. 이런 참여인데 제가 봤을 때는 참여는 안 할 걸로 봐요. 지금 중동 국가들도 옛날하고 다르게 뭐 끈적한 유대 관계보다 각자 나라가 살아남으려고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중동의 가장 안숙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이잖아요. 네. 이들이 원래 8월에 중국 베이징에서 화해를 했잖아요. 이런 게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못 하는데 이건 서로 나라 이해가 맞는 거죠. 네. 빈살만이라든가 이란이 또 뭐 핵 제재에서 벗어나려고. 네. 그래서 각자가 여기에 만약에 사우디가 중동 참여한다. 빈살만 정책 다 박살나요. 그게 안 되고 또 이란이 참여한다. 제재 물거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사리 중동 국가가 지금 환경상 참여하기는 어렵고요. 뭐 헤즈볼라나 자체적으로 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큰 영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쟁 어떤 눌림보다 또 테마들 많이 관심이 가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전쟁이나 이런 테마들이 움직일 때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게 다음 더 큰 호재가 호재라기보다는 더 큰 이슈가 뭐가 있느냐. 지금 보면 남아있는 이슈가 이스라엘이 지상군 투입이잖아요. 네. 이 이슈가 반영이 되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데 그 다음 더 큰 호재가 없으면 깔아앉아요. 그러고 테마들은 먼저 깔아앉아요. 그러니까 큰 이슈가 하나 남았을 때는 미리 빠져요. 네. 그러니까 이슈가 계속 있냐 없냐를 살펴야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참여 안 하면 이슈가 없으니까 테마들 접근은 지금은 조심해야 될 시기다. 이런 것까지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전쟁 리스크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걱정 안 하고 또 의외로 전쟁도 어느 날 일어났지만 내년에 어느 날 휴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건 또 폭등을 밀어 올리는 영향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군요. 전쟁에 대한 리스크는 없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진다고 해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니까 더 이상 영향을 다 줬지만 종료되면 붐이 일어나는 거니까. 네. 그건 또 환랑을 이끄는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고. 예, 그래서 지금은 의외로 지정학 리스크가 악재보다는 호재로 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